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두 개의 화살이 있죠. 달려가는 부동산 시장을 맞추려는 두 개의 화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PF, 두 번째가 가계부채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둘 다 거의 임계점에 왔다. 이게 눌러야 할 때 안 누르고 오히려 안 터지게 하려고 지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풍선만 커진 상황이 된 거죠. 그게 현실이라서 지금 두 가지 상황, 연체율이 어느 정도이고 또 한도는 어느 정도이고 위험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봐야 그냥 무조건 오릅니다 라는 그 말이 사라진다. 외국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마차 많이 타는데 말 옆에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왜 붙여놓냐? 말은 인간의 그 시야가 이 정도라면 말은 여기까지 볼 수 있죠. 눈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옆으로 셀 수 있으니까 옆으로 세지 말라고 이렇게 옆을 가려놓는 거죠.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옆을 가려놓으니까 앞으로밖에 못 가는 거다 지금. 요거를 떼야지 주변 상황이 보이는 거고, 아 절벽이 왔으니까 내가 옆으로 빠져야 된다, 이게 보이는 건데, 그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저축은행 최근에 연체율이 20% 돌파한 게 있다. 뭐예요? 토담대 연체율이죠. 토담대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담보대출이라서 PF에 들어가진 않지만 PF성 대출이다 라고 정부에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PF가 130조 나왔다가 이거를 230조 나왔을 때 인정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130조로 바꾼 이유가 뭐냐? 여기에 추가로 되는 100조, 이 PF성 대출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11%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토담대를 보면은 연체율이 20%대다. 거의 2배 가까웠고, 작년 말보다 10%포인트 정도 뛴 수치다. 작년 말에도 10% 정도 됐었는데 지금 불과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튄 거다. 브릿지론 연체율을 보면은 증권사가 20%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이나 브릿지론 증권사 연체율 같은 경우는 이미 20%를 돌파했다. 5군데 중에 한 군데는 못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요 연체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월 위기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월 위기였어요. 4월 위기인데 요거를 안 터뜨리려고 뭘로 떠받친 거예요? 가계부채로. 플러스 정부 지원.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터지면 안 되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4월 위기설 된 거를 뒤로 밀었는데, 4월 위기설이 이 정도였다면 예를 들어서 9월 위기설이 된다면 9월 위기설, 이 정도로 커진 거예요 지금. 돈 더 퍼부어서 문제만 크게 만든 거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왜 계속 도박하세요? 아, 내가 빚이 많아서 도박을 끊을 수가 없다. 빚 얼마나 되시는데요? 5천만 원 정도 있어. 아, 그럼 제가 한 1,000만 원 지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 5천만 원 줄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주면 그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냐? 아니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한탕 노려서 5천만 원 갚을 생각을 하겠냐? 빚만 늘어나는 경우요. 지금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이미 도박방 같은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주든 빌려주든 지원을 해주든 이거는 결국에는 그 도박방만 키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걸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판부터 엎어버려야지. 그런 거고요. 그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PF 연체율 17%, 저축은행 PF 연체율 11%, 요것도 똑같은 시기 때 나왔던 거예요. 3월 말에 나온 거예요, 다. 4월 위기설이 아니라 4월 위기는 맞았다. 안 터뜨리려고 지금 계속 저기다가 돈 쏟아 부으니까 막상 진짜 지원이 필요한 내수경제 지원이 안 들어가니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비자발적 실업자가 IMF급으로 나오는 거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조사하면 다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주요 건설사 미청구 공사 금액, 공사해놓고서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현대건설이 분명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3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3조 6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6조라 그래요. 근데 23년 말 보니까 3조가 아니고 5조였어요.
이게 나온 거는 이번에 PF를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다 까발려진 거죠. 근데 그 전에 3조라고 속이고 있었던 거다, 언론에서. 3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4월 위기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을 때, 미천구 공사금액 현대가 짱 많은데 3조밖에 안 돼. 근데 까보니까 5조가 넘어갔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속고 있었던 거죠. 다 위험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한은행, 나사, 거기에 투자하는 그 나사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 국민은행,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요, 거의 사기성이 짙었는데 만약에 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됐으면 사기 아니었다고 했겠죠.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사기에 속아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전세 막 올려주다가 전세 떨어질 때 전세 사기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전세 떨어질 때 더 크게 물린 거다, 그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속고 있냐? 왜 그렇게 속이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사기판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금 돌려줄 수도 없는 인간들이 전세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못 돌려준다고 배째라가 나오고 있죠. 근데 국가가 거기서 사기꾼 편을 들어줘요? 임차인 편을 들어줘요? 사기꾼들이 빌린 돈 안 갚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돈을 빌려주는 임차인들이 하는데, 빌린 사람들이 안 갚으니까 빌려주는 사람들이 보증 보험료를 더 내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12조가 넘어갔다고 하죠. 이번에 5대 금융지주 순수익이 11조입니다. 근데 부실채권만 12조 넘어가요. 문제는 이 12조가 넘어가는 부실채권이 상매각한 거라는 거죠. 상매각해서 줄인 것이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졌던 거라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다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쌓고도 있지만 더 쌓아야 된다. 지금 쌓인 게 이 정도인데 800억씩 쌓아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냥 분류된 자산이 늘어서, 왜 그렇게 분류된 자산이 늘었겠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미청구 공사금액 2배로 늘었죠? 그 다음에 경공매 넘어가야 될 사업장 2배로 늘었죠? 뭐든 다 2배가 되고 있어요. 5에서 10%에 합당하다. 정부가 예측한 건 5%였는데 넉넉하게 5에서 10% 잡았는데 2배가 돼서 10%가 됐는데 아직 그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PF만 문제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 PF 터지면은 작살나는 건 그렇지만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나야 지금 당장 빚내서 집 사면 되지. 버티면 되잖아요. 가계, 부채, 총량, 제가 9월쯤에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지금 어느 정도나 찼을까요? 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만 3.6조가 늘면서 4.7% 내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불과 얼마 전에 떴었죠. 원래는 2%, 1.5에서 2% 내로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미 넘어섰으니까 4.7%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거죠. 이미 2.18%로 넘어섰으니까. 근데 6월인데 2.18%면 곱하기 2 하면 4.32%니까 4.7% 이내로 들어가겠네. 지금처럼만 가계부채 늘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까지는 주택, 도시, 기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고, 4월부터 요게 고갈이 돼서 더 쓰기 힘드니까 쭉쭉 늘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거의 3달 만에 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승하는 폭이 커지죠. 지금 어디까지 늘어났다? 715조 7383억. 자, 그러면 작년 말에 692조 4천억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3.4% 가까이 늘어났다. 2.18%에서 3.4%가 되는 거면 얼마나 늘어났죠? 2.2%니까 1.2%포인트 정도 늘어났죠. 그러면은 같은 추세로 8월에 는다고 해봅시다.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같은 추세로 8월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점점 커지는데 같은 추세면 적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몇 %예요? 4.6%다. 지금 추세로 늘어나게 되면 제가 9월쯤에는 총량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7월 추세가 1.2%포인트 올라갔어요. 8월도 1.2%포인트 올라가겠죠. 지금 추세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책 대출을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정책 대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9월쯤에는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간다. 원래 7월 예상했는데 9월로 미뤄진 이유는 6월 그 전에 상반기까지만 했더라도
은행에서 1.5%에서 2% 정도라고 할 때 아무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거 넘어서니까. 7월에 넘어선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4.7%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는 은행에 임의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은행한테 책임 떠넘기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금융당국에서 직접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넘어서는 걸 더 이상 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거다. 근데 금통위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직 물가가 높아서 금리 내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물가 잡혀서 금리 떨어질 때가 되더라도 금통위에선 이거 두 개가 걸림돌이라 금리 내리기 꺼림직할 것이다. 그 얘기했던 두 가지가 가계부채랑 환율이었죠. 그 이야기를 몇 달 뒤에 물가 떨어졌다는 지표를 자꾸 내주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걸린다고 하고 있죠. 금통위 회의인데 부동산 대책 회의인 것 같더라. 금통위 회의는요,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A 위원을 보니까 환율이랑 부동산 가격 안정, B 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규모 상관관계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폭 때문에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위험은 증가이다. C 위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D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의 수반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이 F 위원도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안정에 위협이 된다. 다 이러고 있다.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할 때 정부에서 관치금융을 눌러서 금리 인하를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결국엔 그래서 다 문제가 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화살을 지금 정부에서 다 크게 터지지 않고 연착륙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착륙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거품이 그렇게 생긴 이유는 광기 때문이에요. 풀어주려고 하면 튀는 거고 잡으려고 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력이 아니라 다 빚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은 지금 PF 시장도 예상치랑 다르게 2배가 됐고 문제가 될 게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지금 추세면은 다음 달에 한도가 소진이 된다. 그럼 어떡할 거냐? 뭘로 부동산을 띄울 수 있겠냐? 그래서 계속 임박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